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 강사입니다. 네, 승진 행정법 과목을 마무리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이제 찍기 특강이라고 정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행정법의 공부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리고 알아야 될 판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실제 시험에 등장을 할지 사실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이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이의 신청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를 잠깐 먼저 보시면 재심사 청구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앞에다가 나열을 했는가 하니 2023년도에 그 행정법에서 핫 이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행정기본법이 한 2, 3년 전에 시행이 이미 됐습니다만 요 두 가지는 금년 3월 24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번 시험에 요 두 개 중에 하나는 꼭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학습을 하셨을 텐데요. 한번 보시면 이의신청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죠.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이의신청을 하면 그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제소기간 내지 청구기간이 과연 멈춰 있는 것인가? 아시다시피 그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규정이 멈춰 있는 것이 중단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법률의 내용도 없고 해서 좀 의문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기본법에 이걸 집어넣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요, 그 이의신청의 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좋아진 거죠.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처분을, 자, 밑줄 친 부분 보세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 통지해야 됩니다. 행정청은. 자, 그러면은, 물론 이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사망을 보세요. 사망을 보면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요거 90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항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러한 조문은 그 7항에 있는 1호부터 6호까지 있죠. 여기에는 이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별개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각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겁니다. 치사하게 문제가 나오면 7항 같은 거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눈에 담아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심사 처분은 무엇이냐? 이제, 여러분, 불가증력이라는 개념 기억나시죠? 불가증력. 그러니까 행정청에 처분이 있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90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90일. 그래서 이제 90일이 지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그 행정청의 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비록 9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다투고 싶은 경우가 생겨날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는 이게 불가증력이 발생해버리면 이제 확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확정된 다음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동안 학계에서는 자, 이걸 보완을 하자. 아니, 그 사건 처분이 확정됐어도 일정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로우니까. 그렇다고 해서 행정청이, 물론 이제 행정청 입장에서는 떨떠름하죠. 확정된 줄 알았는데 민원인이 다시 이게 불복을 해오면. 그래서 이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걸 인정을 하자라고 해서 행정기본법에 재심사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자, 보시면, 네, 당사자는, 네, 처분,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재 처분이나 행정상 강제는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처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즉, 요게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처분을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철회해 주세요,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호부터 3호까지 여기에만 국한됩니다. 보세요. 그러면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을 때,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 그리고 민사소송법 공부 혹시 하셨나 모르겠는데 그 민사소송법에 이제 재심 사유가 있습니다. 이건 판결이 확정됐을 때 다시 심판 청구를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재심. 그래서 그 재심 사유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지? 모든 사유가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대통령령, 내가 밑줄을 안 쳤는데 대통령령으로 이걸 좀 자세히 써놨으니까요. 기재를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2항을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만약에 거쳤다고 한다면 혹시 중대한 과실 없이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제한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6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 행정청은 요 재심사 청구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이제 결정해서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통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그 5항을 보면, 여기 5항을 보시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뭐죠? 그러니까 한 번 국민에게 이제 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감사할 따름이지. 그러면 이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불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한 번 기회를 줬으니까 행정심판, 소송 불복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 불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틀립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요 화면에 있는 이러한 판례 이외에 여러분이 그 시험 막판에 한번 보고 들어가야 될 판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험 실제 문제 지문이 4개, 한 문제에 4개가 나오면 그 중에 한두 문제는 뭐 한 20년, 30년 전 판례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되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떤 판례가 중요합니까? 내가 학생분들에게 늘상 말씀드리는데 내가 모르는 게 중요한 거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판례? 선생님, 중요한 판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분들이 많은데 그럴 땐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중요한 판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모르는 게, 학생, 당신이 모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각자 다른 거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 아마 준비를 해 놓으셨을 거예요. 중요한 질문들. 그걸 막판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판례에 대해서 어떤 분은 알고 어떤 분은 모르고 그럴 겁니다. 자, 법체행정의 원리 보실까요? 첫 번째,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다. 요게 말이죠. 만약에 음주운전을 해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 혹시 이 사람이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을 하는 사업자일 때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도 취소되도록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운전면허는 취소가 안 됐어.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음주운전을 했어도요. 그 이야기고. 자, 그리고 2번 판례입니다. 보세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는요. 그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회가 법률로서 규율해야 되죠. 중요사항 요보설, 본질성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판례입니다. 3번 판례. 그래서 법률이 만약에 그 하위 법령에다가 이제 위임을 할 텐데, 그 위임이 있어야만 그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리고 4번 판례 보겠습니다. 4번 판례. 여기 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정적수 이야기가 나오죠? 네. 이게 그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만약에 그 정비조합의 자치규약에다 정하도록 하면 안 되죠. 네. 토지 소유자의 뭐 3분의 2다, 4분의 3이다 이런 내용은 이제 법률에다가 정해야 된다.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치규약에다 하면.
자, 그리고 5번 판례, 국가계약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가령 뭐 소방청에서 이번에 뭐 건물 하나를 지으려고 할 때 이제 그 사업자에게, 건설 사업자에게 도급을 주겠죠? 그 도급 계약의 성질, 보세요. 이건 사법계약이에요.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사법의 규정, 공법의 규정이 아닌 사법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국가계약법령이 뭡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죠. 여기에 정해진 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요거까지. 네. 그리고 6번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제 국민에 대해서 행정청이 뭐 인가나 허가나 지정, 승인, 영업, 등록, 신고, 수립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7번은 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 우리가 이제 그 법률이 하위 법령에다가는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구체적으로. 근데 여기 예외가 또 있습니다. 아까 예외가 하나 있었죠? 네. 정관에다 정하는 거. 이게 여기는 없네. 네. 자치규약에다가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른 판례 보면 이제 정관에다가 자치법적 사항을 규정해도 된다. 이런 판례가 있죠. 요거는 자치법적 사항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죠? 토지 소유자의 정족수. 이제 조례도 또 역시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라는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여기 나오네요. 네, 여기 정관, 공법적 단체의 정관 여기에는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우리 행정기본법 12조에 신뢰보호 원칙 규정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 놓으세요. 그래서 행정청은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 네, 신뢰를 보호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예외는 있습니다. 신뢰를 보호하게 되면 혹시 거기 위에 줄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럼 또 안 되겠어요. 자, 요거 2항은 뭐죠? 요거 2항은 장기간 권한을 만약에 행사하지 않았을 때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이른바 이제 그 실효의 법리라는 것이 그동안 판례상으로 인정은 되었는데 행정기본법에다가 명백히 규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2번 판례입니다. 2번. 자, 화면의 맨 위쪽입니다.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는 행위. 네. 요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세무서장이 교부를 했다. 이거는 뭐냐 이거죠. 이거는 당신은 이제 세무서장은 이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를 뭐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뭐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면세 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했다 해가지고 당신에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견해를 표명해서 볼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을 교부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사정이 변경되면 다시 세금을 부과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자, 3번 판례. 요거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하고 폐기물 처리업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은 다른 이야기니까 요 A라는 것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했다 하더라도 네, B에 대해서 해주겠다. 이거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확정적인 대답을 한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 4번 판례는 자, 만약에 공적인 의사 표명을 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실효된다. 실효라는 단어 꼭 기억하세요. 자, 5번입니다. 면허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보세요. 면허 정지 처분했다는 거야, 지금. 문장에서는 면허 정지 처분이 뒤에 나오는데 시간적 순서는 면허 정지 처분 앞에 있었고 나중에 면허 취소 처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상대방의 신뢰 이익을 크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건 허용될 수 없다는 얘기죠. 6번. 여러분,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을 이른바 부진정 소구표라고 하죠. 네, 부진정 소구표. 법학에서 부진정이라고 할 때는 본래적 의미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가짜인 뭐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 진정한 어떤 소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허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지 않고 만약에 뭔가 완성된 것에다가 신법을 적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신뢰보호 원칙에서는 행정청이 행한 어떤
행위, 즉 공적인 행위,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했다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헌법재판소는 법원이에요. 네, 법원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부당결부금지 원칙. 네, 행정기본법 13조 부당결부금지 원칙. 요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을 네, 부과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2번 판례를 보면은 그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는 거하고 그리고 그 이설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것은 관련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아니고 3번 같은 경우에 그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아마 125cc 이상인가요? 요거는 이제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뭐 대형 면허나 보통 면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요 2종 소형 면허가 없으면 운전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음주운전을 했어. 오토바이 운전하면서. 그러면 대형 면허나 보통 면허는 일부러 취소시킬 필요가 없죠. 예, 그 면허 갖고는 어차피 이게 운전을 못 하니까. 자,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종 대형 면허하고 일종 보통 면허는 이제 서로 연결이 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종 보통 면허가 없으면 대형 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형 면허도 뭐 대형 면허와 보통 면허 같이 이제 취소한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6번 주제로 넘어갑니다. 행정법 관계. 대한변호사협회는 원래 민간단체죠. 민간단체인데 이제 변호사를 등록 처리하는 이 업무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로 봅니다. 이 말은 이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공무원이다 이제 국가비상법상 공무원.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 요거 피재해자에게 이루어진 요양승인 처분이 불복 기간의 결과로 확정됐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나중에 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사실은 이제 근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피재해자가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이제 그 하자가 있어서 요양승인 처분이 내렸으니까 이 사실이 밝혀지면 나중에라도 소송을 통해 가지고 다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 확정됐다는 건 이제 이러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소송 단계에 가서는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3번 판례입니다. 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바뀌냐 아니냐 요거를 이제 항상 잘 보시면 됩니다. 바깥에 있는 주민들은 뭐죠? 원고 적격이 잘 인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옛날 판례는 아예 인정을 안 했는데 최근에는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그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있기 전과 있은 다음에 어떤 그 환경상 피해가 큰 차이가 있다. 수인 한도를 넘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걸 입증을 하면 이제 원고적기 인정되긴 하는데 원칙적으로 무슨 뭐 헌법 규정을 통해서 이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자, 4번 판례입니다. 4번 판례. 수익 처분의 상대방은 이제 이로운 거니까 수익 처분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그런 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 5번 판례는요, 상수원 사건인데, 상수원의 오염이 방제가 되면 그 밑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이상한 판례예요. 그래서 이 원고적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관련 법률이요, 아마 수도법일 거예요. 수도법의 취지가 인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수원의 양질의 그 상수원, 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행정소송법 12조가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주민들에게는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니까 특이하니까 이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판례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이다. 이걸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람이 만약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상속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럼 그 상속인에게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는 얘기입니다.
일신 존속적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7번 주제입니다. 사인의 공법행위. 자, 공무원이 사표를 냈어요. 사직의사표시. 요거는 그 면직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면직한 다음에, 면직 처분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철회를 못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 자기 완결적 신고인 경우는, 여러분 이제 그 신고를 적법하게 하게 되면, 적법하게 하면 돼요. 적법하게 하면, 수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3번 판례.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요게 그 건축신고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자기완결적 신고예요. 그런데 인허가 의제를 갖고 있다. 인허가가 간주되는, 건축신고로 하면 마치 허가를 받은 것처럼 간주되는 경우는 좀 예외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됩니다. 조심하시면 돼요. 인허가 의제의 신고.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리고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이거는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 정신과 의원, 제가 여기서 여러분 그 참고로 써놨는데, 그 병원의 종류가요, 이렇게 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이건 이제 신고의 대상이래요. 네, 관련법에 따르면. 근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지금 이 문제는 정신과 의원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하면 그 신고의 수리를 이제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자, 조금 올라가셔서요. 6번 판례. 네. 6번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어떤 내용을, 요거는 이제 가설 건축물 사건이네요. 네, 가설 건축물, 요거는 이제 신고 사건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이 정하지 않은 요건을 가지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원격 평생교육 사건. 예, 요것도 신고만, 형식적 요건을 갖춰서 신고만 하면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실체적 사유를, 뭐 법률이 정한 그 다른 사유를 들어가지고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네. 행정법의 효력. 8번. 네. 행정법의 효력. 자, 행정기본법 7조에 예, 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이 규정이 좀 혼동될 수 있으니까 한번 봐두세요. 법령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럼 공포한 날을 예, 시행일로 하는데,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했을 때 예, 시행한다. 그러면은 그 초일은 불산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요. 자, 법령을 시행하는 문제는 국민들에게 그 학습 기간이 길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첫날은 산입하지 않으면 그만큼 하루가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학습 기간이 주지 기간이라고 하는데 뭐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아니잖아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6개월이 되는 날이 혹시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다. 그러면 그날로 바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행정기본법 14조 법 적용의 기준도 새로운 법령은 그 소급 금지니까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에 따른 처분, 신청 당시로 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청의 그 처분 당시로 기준이 정해지냐. 언제입니까? 바로 처분시죠. 네, 처분시. 그래서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릅니다. 그 사망에 보면 이제 그 제재 처분이나 위반한 행위 뭐 이제 국민이 어떤 법을 위반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재가 들어갈 텐데 과연 이 사람이 법을 위반했느냐는 그 당연히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이 따르는 것이고, 그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제재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 다만 요거 여러분 이제 형법이라고 법이 있죠. 형법에 보면 어떤 사람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나중에 이것이 더 이상 이제 범죄가 아닌 것으로 법이 개정됐어. 그러면 처벌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비슷한 취지의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처분 기준이 가벼워졌다라든지, 그 다음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그럴 때는 어떻다고요? 변경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네. 법령 등 공표에 관한 법률. 요거 이제 그 법령을 개정을 할 때는 이제 관보에다가 이렇게 기재합니다. 법령을 만들 때는 관보에다가 개정하는데,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법령을 공포합니다. 아셨어요? 네, 대통령이 법령을 공포하는데
그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법령을 공포 안 하면 이제 국회의장이 예외적으로 공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합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종이관보와 전자관보 당연히 이제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9번 행정입법입니다. 좀 내용이 많은데요. 법령의 위임이 없다. 그러면 이제 불령에서 변경해서 규정했다. 그러면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이겁니다. 예,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위임도 없는 사항을 그 불령에서 하위 법령에서 이제 변경해서 규정했다. 그러면 효력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번 판례도 만약에 그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새로운 입법을 했다. 새로운 입법이라는 건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계되는 내용을 만들었다는 건데 그때는 위임의 한계를 넘은 겁니다. 이제 무효라는 뜻입니다. 자, 거기 3번 판례는 처음에 이제 그 근거가 없다. 그럼 효력이 없죠. 무효죠. 그러나 이제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유효합니다. 그리고 요 4번 우리가 이제 그 부작위법 확인 소송요, 그 처분을 하지 않은 걸 부작위라고 합니다. 처분. 그러니까 이 처분이 아닌 추상적인 법령 이런 것은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참고로 요거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5번 판례, 법규성이 없는 내부 지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것만으로는 그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하다라고 볼 수 없어요. 내부 지침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6번 판례는 자, 시행규칙 불이행 같은 건데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는데 만약에 행정규칙으로 했다. 그러면 가능합니까? 시행규칙으로 하라 이렇게 위임했어. 근데 행정규칙으로 했어. 그럼 이거는 인정할 수 없죠. 7번 자, 이게 원래 여러분 잘 공무원이시니까 아시죠? 이제 정결권자가 있습니다. 이게 정결권자가 있는데 정결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이 정결권, 권한 없는 자가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의 처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결권자가 아닌 사람 행정관청의 이름을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8번은 이건 판례니까 기억하세요. 검찰 보존 사무규칙은 이거는 이 자체가 당연히 뭐 법규 명령은 아니라는 그런 판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시는 원래 이제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발동이 되는 건데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시는 경우에 따라 그 법적 성질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시행령의 내용이 요 모법, 그러니까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이제 해석이 된다면 이거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고. 네, 11번. 네,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제 예측 가능성은 뭐예요? 그 법률을 딱 읽었을 때 과연 하위 법령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가 국민의 입장에서 예측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건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인 위임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조례 있죠? 네, 조례가 이제 위임을 받았는데 이걸 규칙에다가 재위임할 때 당연히 그때도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다시 위임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 위임의 원칙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요게 좀 어려우실 텐데 이 법률이나 법규명령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게 과연 헌법에 위반되는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이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심사한단 말이죠. 이럴 때는 이름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필요한데 재판의 전제성.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를 설명하는데요. 일단 그 법령이 적용되는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다가 계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했어야 된다는 얘기고 재판의 대상이 있죠. 그리고 해당 재판에 문제가 된 법규명령이 이제 적용되는 사건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법규명령이 위헌인지 위법인지에 따라 가지고 재판의 결과가 달라져야 됩니다.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 네, 재판의 전제성을 좀 설명합니다.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14번입니다.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여러분 이제 일단 이거는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이 아닌데 이것이 혹시 되풀이 시행돼서 행정관행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을 기초로 해서 이른바 자기구속 원리가 발생합니다. 자기구속. 그러니까 행정청이 종전에 했던 자기의 결정에 그 후속적인 행위도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정규칙에서 출발했지만 이건 법이 아니에요. 그죠? 법은 아니지만 자기구속 원리에 따라 법규성을 갖게 되는. 이렇게 되면 이제 행정기관이 만약에 이러한 행정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그거는 위법한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자, 15번 판례는 원칙적으로 고시에다가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인데요. 전문적, 기술적 사항,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 사항 이미 불가피한 사항,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이런 조건 하에서는 고시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법률이 만약에 하위 법령에다 위임할 때 보통은 대통령령이나 부령, 총리령 여기다가 위임하거든요. 이게 법규명령 형식을 말하는데 우리 판례는 반드시 그러한 형식으로 위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규칙에다가 위임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예가 바로 요거죠. 고시. 그죠? 고시나 훈령 예규에다가 여러분 소방공무원님들한테 적용되는 훈령이나 예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제가 소방공무원법 강의도 하는데 거기에 뭐 수십 개의 그런 예규들이 있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그게 행정규칙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행정규칙에다가도 위임이 가능합니다. 네, 17번 판례는요. 17번 판례. 산재법을 이렇게 열어보면 업무상 질병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있어요. 업무상 질병. 근로자가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질병. 그러면 이제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데, 시행령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시행령에다가 규정되어 있고, 위임에 따라가지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고시로서 발표를 하는데, 이것은 효력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대요. 왜냐면, 그 시행령에 있는 업무상 질병이 그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죠? 예시기 때문에, 고시는 일단 이 자체가 법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예시니까 여기에 따라서 고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 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사건을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 사건이 만약에 어떤 근로자가 산재를 당해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법원이 딱 봐가지고 자, 이 사건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법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18번은 행정입법 부작위만 별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굳이 하위 행정입법을 할 필요 없이 상위 법령만으로도 그냥 집행할 수 있다. 그러면 하위 법령을 꼭 만들지 않아도 되죠.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기 의무, 즉 입법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입법 부작위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 판례는 만약에 상위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위 법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론이 심하다. 반대하는. 그다음에 이익단체 막 반대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계속 입법을 부작위한다면 이거는 위법한 행위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당화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론의 압력이 강하더라도 상위 법령에서 반드시 하위 법령을 만들도록 했다고 한다면, 즉 행정청에 입법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입법을 하라는 뜻이에요. 특정 다목적된 시행령 사건. 네. 시행령은 처분이 아니죠. 따라서 이건 부작위법 확인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자, 이제 행정행위 파트로 넘어갑니다. 행정행위의 유형. 법률행위죠,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죠, 행정행위 해가지고 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자, 1번 판례는 기부금품 모집 허가. 이게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요, 실제 명칭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집 허가는 허가입니다. 이건 특허가 아니고. 왜 그럴까요? 이 금품을 모집한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봐요. 이게 특허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요거는 이제 허가입니다. 자, 2번. 요거 이제 인가가 나왔는데, 이건 인가사항이라 하더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인가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인가는
기속행위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가는 이제 재량행위일 수도 있는데 그 재단법인 임원 취임을 인가할 것인가. 네. 제가 박이준이가 어떤 재단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려고 해요. 그럼 행정청은 반드시 그거를 뭐 나한테 당신은 임원 취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 반드시 인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다. 자, 요거 개인 택시 운송 사업. 여기 개인 택시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판례 보면 이제 주유소, 그러니까 석유 판매 허가 같은 것이 다른 얘기에 이제 양도가 됐을 때 그 양도인이 어떤 면허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양수인에게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판례죠. 법률 위반의 효과가 이렇게 승계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물적 허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 택시나 뭐 주유소 같은 거는 물적인 허가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4번 판례. 요거 뭐 옛날 판례인데 그 정년퇴직 발령 자체는 이제 처분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는 거죠. 5번 판례는 자,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눌 때 명령적 행위에는 하명, 허가, 면제 요거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형성적 행위도 알아두세요. 형성적 행위는 네, 특허, 인가, 대리, 특허, 인가, 대리입니다. 자, 6번 판례. 그래서 6번 판례. 요 특허는요. 특허는 형성적 행위이죠. 형성적 행위입니다. 특허는 형성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재량 행위고요. 자, 7번 판례. 자, 인가는 보충행위라고 해서 제3자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하면 행정청의 인가가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그건 이제 인가라고 이야기하고. 따라서 기본적인 행위가 효력이 없어, 무효야. 그러면 이제 행정청이 인가를 해주더라도 그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 8번 공증이 뭐죠? 공증. 어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죠. 공적으로 증명력을 주는 것을 공증이라고 하고, 당선 증서 또는 합격 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여권을 발급하는 거 공증이고요. 조심하세요. 공정하고 확인 가끔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당선인 결정한다, 장애 등급을 결정한다, 행정심판 재결한 내용은 확인행위예요. 당선인 결정하는 건 확인인데 당선 증서를 주는 거는 공증이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11번 재량행위와 귀속행위입니다. 과징금 납부 명령은 재량행위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징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 재량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법원은 일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잘 아시죠? 일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취소하라는 얘기예요. 귀화 허가는 뭐지? 귀화 허가는 특허예요. 이거 재량행위입니다. 자, 근데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이 지문은 여러분, 귀화 허가의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반드시 귀화 허가를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재량행위니까. 자, 반대로 요거는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재량권을 발동해가지고 그럼 귀화 허가를 해줄 수 있냐? 그건 아니죠. 그때는 또 안 됩니다. 귀화 불허가 처분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귀화 허가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귀화 허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귀화 허가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귀화 처분하면 안 됩니다. 자,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했다. 이건 예외적 사항이니까 이거는 그 국민 쪽에서 주장 입증해야 되겠고요. 4번에 그 사법심사의 방법에 있어서 재량행위와 기소행위가 다르죠. 요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한다. 독자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건 기속행위예요. 따라서 도출함이 없이 이게 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할 일은 그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복직명령,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 이제 육아휴직을 떠났다가 그 육아휴직의 사유가 소멸해버렸어. 그럼 이제 복직하겠다고 신청하죠. 그러면 반드시 복직명령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이 그래요. 그래서 이건 기속행위로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6번 판례가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따라, 이거 법률 이름이 지금 바뀐 것 같은데, 네. 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일단. 용도 변경을 승인한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외국으로부터 뭔가 동물이나 식물을 이렇게 수입해 왔어요. 수입해 왔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결론. 자, 재량행위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량행위. 동식물 사건 재량행위입니다. 기속행위가 아니라. 자, 7번 판례. 치료 자격 변경 허가. 이것도 재량행위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이런 것들을 봐서 적용합니다. 그 8번은 어때요? 만약에 재외동포가 우리 외교부에다가 이제 그 비자 발급을 신청했어. 비자 발급 신청하면 어때요? 반드시 비자 발급 해야 됩니까? 아니죠? 재량행위입니다. 자, 9번 판례. 그 뭐 가축 분묘법에 따라 가지고 가축 분뇨 처리 방법 변경 이런 거 환경과 관련되는 거죠. 예, 환경과 깊이 관련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재량행위로 봤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할 일은 과연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이렇게 판단한다는 이야기고요. 10번 판례는 뭐 보건 의료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때 지도와 명령을 할 것인지 이건 재량행위겠죠. 이게 기속행위였어요. 재량행위. 그리고 그 11번 판례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했다. 그러면 우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 측정 거부 사건은 기속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재량행위인데요. 음주 측정 거부 있죠. 거부는 기속행위다. 이렇게 비교하시고. 자, 뭐 12번 판례는 이제 감정평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모든 국가시험에서 합격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네, 이건 재량행위. 그 다음 13번도 발굴 허가 신청에 대해서 발굴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이 이제 주로 하는 건데 당신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거는 재량행위 기억하면 되고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당연히 재량행위죠. 뭐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 신청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허가를 내줄 필요는 없게 됩니다. 자, 부관. 부관에 관한 법리가 그동안에 이제 판례나 학설로서 형성이 되었는데 행정기본법에다가 부관의 명시적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에 낼 수가 있습니다. 자, 17조 1항. 부관은 재량행위에 붙이는 것을 원칙합니다. 요거는 이제 본래 어떤 판례의 입장이었어요. 판례는 그 기속행위에는 붙일 수 없고 재량행위만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재량이 없다는 얘기는 기속행위라는 거죠. 예. 기속행위 경우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근데 이제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냐. 이른바 이제 사후 부관의 문제가 있죠. 요것도 일찍이 그 판례가 어떤 법률을 형성해 왔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명시적으로. 법에 근거가 있다. 동의가 있다. 사정이 변경됐다. 이제. 자, 그리고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실질적인 관련이 있고 그리고 필요한 최소의 범위다. 이런 내용을 규정했다는 얘기예요. 인허가 의제가 뭐죠? 인허가 의제는 어떤 A라는 신청에 대해서 자, 만약에 A라는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면 B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뭐 허가나 인가를 내준 것처럼 간주하겠다는 거죠. 간주. 그러니까 인허가가 의제되는 게 B죠. 의제되는 게 B고 요게 주된 허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만약에 이제 1번 판례는 이거죠. 그 의제된 인허가 유법을 다투고자 한다. 요거 B를 다투고자 한다. 그러면 B를 상대로 취소를 구해야 됩니다. A가 아니겠죠. 그다음에 2번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죠. 요거 주된 인허가 행정령. A에 대한 허가권자는 요 B에 대한 허가권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 행정 권한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B라는 허가권은 B 행정청이 갖고 있는 건데 왜 A가 하냐 이거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번 판례 4번. 그 개발행위 허가는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다. 요게 의제가 되는 것이고 이제 건축 허가가 요게 주된 허가고 요게 의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건축 허가를 낼 때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가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의제의 효과예요.
네, 14번입니다. 행정행위 성립요건과 발효요건. 자, 송달 이야기가 나오고, 송달, 자, 1번 판례봅니다. 송달을 받을 자. 그 사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만약에 거부하죠? 그러면 거기다 놓고 오면 됩니다. 이걸 이른바 이제 유치 송달 제도가 있어요. 송달 장소에 놓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고시 또는 공고, 고시가 또 나왔어요. 자, 요거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거죠. 고시나 공고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 관계없이 그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 있어요. 이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봐야 된다. 그럼 그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 3번 판례는요. 원래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한테 송달이 돼야 돼요. 근데 송달이 안 됐다는 얘기죠. 고지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지가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다른 경로로 알게 되면 고지가 된 거예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볼 수 없습니다. 그죠? 다른 경로, 가령 뭐 인터넷 같은 곳으로 우연히 인터넷에서 발견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고지가 된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원칙인데 이게 처분이 성립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15번 주제입니다. 행정의 효력. 운전면허 취소를 당했는데 이게 만약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취소가 됐어. 그동안에 이 사람은 막 운전했습니다. 그러면 무면허 운전이냐? 아니죠. 네. 그래서 처분 시에 소급해가지고 요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면허 운전이 아닙니다. 소급한다는 얘기예요. 취소라는 건 소급. 자, 2번 판례는 요 불복기간, 그러니까 90일이 지나서 확정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는 이게 기판력이라는 건 판결의 효력이에요. 이거는 그냥 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불가쟁력이지 이 기판력, 재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나중에 어떤 사후에 이게 뭐 그 대상이 돼가지고 만약에 다른 사건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는 법원은 기속될 필요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기속되지 않고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 자, 불가변력이라는 건 이제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 스스로 이것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불가변력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을 상대로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거지. 아무리 비슷한 사건이라고 해도 불가변력이야. 그건 아니에요. 동종의 행정행위라도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대상, 동일한 대상에 불가변력이 발생합니다. 이건 워낙에 잘 아시는 건데 잘 아시고 또 중요한 거죠. 만약에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됐어. 그러면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집행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처분을 다툴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국가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16번 행정행위의 하자. 만약에 어떤 처분이 이제 형식상 하자가 있어서 무효다라고 하면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형식을 갖춰서 다시 처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시 처분한 것은 이제 새로운 행정처분이 되고요. 자, 2번은 이게 뭐냐면 어떤 처분에 적용됐던 근거 법률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이때까지는 이것이 무효는 아니에요. 그죠? 무효는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이 한 행위가 그 하자가 명백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3번 판례. 만약에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건에서 이제 소청 들어갔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진술의 기회를 줘야 되죠, 당사자에게. 이게 중요한 건 무효라는 점이에요. 그죠?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서 징계 처분하면 이것은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 사유. 자, 만약에 어떤 조세 부과에 근거했던 법률 규정이 요게 위헌으로 선언됐어요. 그러면 그 세무당국은 더 이상 그 후속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압류 처분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체납 처분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면 그건 무효입니다. 취소 사유가 아니라. 그리고요, 자, 5번 판에는 이거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야지. 엉뚱하게 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했어요? 이것도 무효입니다. 네, 무효 사유. 네. 그리고 6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원래 그 관세 부과 처분은 관세청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장소장에 불과한 사람이 원래 관세 부과 처분하면 안 되나 봐요. 관련법에.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세관 출장 소상이 관세 처분을 해왔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는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제 위법하긴 한데 취소 사유로 봤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7번 판례는 원래 청문서 도달 기간이 있습니다. 예. 도달 기간이 있죠. 지금 현행법상 이제 10일 이전에 청문서를 도달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어겼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청문일에 출석을 해가지고 자기의 방어를 충분히 했다. 그러면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네, 하자 치유되었다. 자, 8번 판례. 여러분도 공무원이시지만 공무원님들이 이제 그 행정처분할 때 법률이 명확하면 좋은데 그 법률의 내용이 이제 불명확해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다툼의 여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잘못 해석해서 한 행정처분은 무효냐?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이거는 취소 사유라는 얘기지. 자, 17번은요. 17번. 네, 직권 취소입니다. 자, 행정청은 직권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분을 한 다음에 직권 취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건 행정청의 권한일 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행정청에게, 자, 직권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답니다. 이 말은, 자, 상대방이 이제 취소해 주세요. 직권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어. 그러면 무조건 요 거부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직권 취소를 하고자 하는 쪽에서 입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청이죠. 그 이유를 입증해야 됩니다. 자,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는데 상대방이 취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행정청은 더 이상 직권 취소 못합니까? 아니죠. 이걸 취소해버리고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할 수 있고요. 4번 직권 취소 제한에 대한 법리가 뭐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무조건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 이것과 견주어 봐가지고 이익 형량을 해야 돼요. 이게 직권 취소 제한에 관한 법률입니다. 직권 취소 법률이에요. 직권 취소할 때. 근데 소송이라는 것은 직권 취소가 아니죠. 이거는 상대방이 법원에다가 소송 한 거니까 만약에 법원에서 취소 처분을 하게 되면 그냥 행정청은 취소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행정청이 하는 얘기와 그 소송 형식으로 하는 것은 다르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행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는 확약입니다. 네, 행정절차법에 확약 규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만약 행정청이 장래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데 이것을 확약이라고 합니다. 확약은 문서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그러니까 말로 해도 되는 건가요? 이제 의문이 있었는데 문서로 반드시 하도록 돼 있고, 그 어떤 행정청이 권한 행사를 할 때 만약에 다른 행정청과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확약을 할지 여부도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확약을 했다는 얘기는 자기의 약속인데 약속에 구속되는 게 원칙이죠. 확약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기속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이 변경됐을 때, 그리고 확약 자체가 위법할 때, 그리고 확약을 이행할 수 없다. 그러면 상대방에도 알려야 된다. 예, 통지해야 됩니다. 네, 2번 판례.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하겠다고 확약했다 하더라도 자, 만약에 유효기간을 뒀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신청을 하시오. 유효기간을 두는데 그때까지 신청을 안 했어? 그러면 실효입니다. 요런 단어들. 실효. 네. 자, 그리고 4번. 네. 자, 그 다음에, 요건 워낙에 유명한 거니까요. 어업권 면허 우선순위 결정 사건은 확약에 불과하지 처분이 아니라고 했죠. 자, 행정계획입니다. 행정계획.
만약에 나의 그 토지에 결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해달라. 이렇게, 지정을 해제해달라 신청을 했습니다. 거부당했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이러한 해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거부행위는 거부 처분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 그 법이 정한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어떤 처분을 했다. 그럼 공청회는 하나의 행정 절차죠. 행정 절차를 위반했을 때 이게 무효일 수도 있고 취소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까다로운데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게 공청회 사건, 공청회 요거는 이제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라고 봤습니다. 취소 사유. 그리고 3번 판례. 만약에 도시계획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걸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고시하지 않았어? 그럼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계획이라는 것이 이제 구속적인 행정계획도 있고 비구속적인 행정계획도 있죠. 상대방 주민이 꼭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걸 우리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 하는데, 그럼 이건 전혀 뭐 다툴 여지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장차 이후 행정계획에 의해서 어떤 행위가 실시될 것이 틀림없다. 그럼 일종의 공권력 행사로 봐서 판례는요, 이건 헌법소원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다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원래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어요.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이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다음 주제. 네, 공법상 계약입니다. 이것도 행정기본법에 27조 규정이 있습니다. 조심할 거는 이제 공법상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계약은 원래 여러분, 민법에서의 계약은 당사자끼리 문제니까 당사자가 그 계약의 내용을 마음대로 정해도 되죠. 강행법규에만 위반 안 되면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데, 이 행정청과 국민 간에 하는 계약, 요거는 이제 뭔가 공적인 분야고, 공익성이 있고 제3자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공공성과 제3자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자, 지방 전문직 공무원 그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공법상 계약의 그 해지를 다투는 거는 당사자 소송. 자, 광주 광역시 문화예술 사건도 공법상 계약입니다.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 이것도 공법상 계약이라는 판례가 있었고요. 많은데, 사건들은 많은데요. 요거하고 제가 조심하라고 해서 BK 21 사업이 하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은 공법상 계약이고요. BK 21 사업 있죠. 요거는 처분으로 받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사건, 이것도 공법상 계약이에요. 당사자 손으로 가라. 그리고 여러분, 그 부담을 정할 때,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의 어떤 부담을 정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상대방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담을 그 행정행위에다가 부과의 형식으로 부과하는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미리 상대방 만나가지고 상대방과 협의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부담을 부과할 테니까 이러한 조건으로 허가를 내줘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대방과 협의해서 협약을 정하고 그 다음에 부담을 부과할 수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판례는. 네, 행정지도. 요거는 워낙에 이제 그 옛날 판례인데요.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명령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행정지도로 봤고요. 처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건 뭡니까? 2번 판례는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 이제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행정지도를 위법하게 했어. 위법하게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 국민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위법한 겁니까? 아니면 적법한 겁니까? 결론 위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행정지도는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네, 3번 판례. 3번 판례. 고등교육법령에 정한 이 대학 총장들에게 학칙을 시정 요구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학칙 시정 요구는 요구한 거예요, 요구.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이제 행정지도가 있죠. 그렇지만 요거는 만일 그 내용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니라 일종의 공권력 행사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 그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처분성 인정되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4번 판례는 경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고는 이제 그 사안에 따라 이제 달리 판단해야 돼요. 단순한 경고가 있을 수 있고, 이건 이제 금융기관 임원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장이 경고를 한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지? 뭐 일정한 제재가 들어가죠. 여기 따라서 이제 불이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행정처분입니다. 요것과 비교될 판례 그냥 안 써놨는데, 만약에 이 금융기관 임원이 이제 퇴직을 했어요. 퇴직한 이후에 만약에 행정기관이 이 사람한테 뭔가 경고를 하게 되면 그건 처분입니까? 처분이 아니란 판례가 있죠. 이미 퇴직한 사람한테 한 거는, 이거는 당신이 예전에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는 의미로 파악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22번입니다. 22번 행정절차 및 행정절차법. 1번 판례. 전자문서로 만약에 하게 되면 컴퓨터에 입력된 거 상대방이 열어볼 때가 아닙니다. 입력될 때 신청서로 본다. 그리고 요거 대통령령이에요. 그러니까 부령이나 총리령은 아니고 대통령령을 만약에 입법 예고할 때는 국회에다가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국회 상임위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청회를 마쳤어. 끝냈는데 새로운 사정이 발견돼서 그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 규정을 두었죠. 이건 법률 규정입니다. 다시 개최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요, 이 처분 기준이라는 게 있죠. 허가를 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처분 기준은 반드시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공표합니다. 따라서 이 처분 기준을 법규명령 형식으로 하던 행정규칙으로 하던 간에 어때요? 공표합니다. 뭐 행정규칙으로 하니까 공표 안 해도 되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하더라도 공표됩니다. 자, 이유 제시는 그 처분의 성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생략 사유가 물론 있는데 생략 사유가 아닌 다음에 뭐 부담을 주거나 수익을 주거나 어쨌거나 이유 제시해야 됩니다. 자, 처분을 할 때도 문서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처분을 신청할 때도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주의를 취합니다. 네. 사전 통지 나왔습니다. 사전 통지. 일단 법률 조문을 보시면 사전 통지를 아까 그 이유 제시는요. 요거 보세요. 먼저 했던 이유 제시는 모든 처분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사전 통지는 침익적 처분에만 합니다.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는 반드시 사전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생략 사유는 또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고, 네. 만약에 이렇게 사전 통지를 안 하게 되면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또 알려야 한다. 그지? 당사자의 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를 알려야 됩니다. 다만 이제 신속하게 하는 거니까 신속하게 하면 이제 요 알리는 것마저도 제대로 미리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일단 처분을 해놓고 나중에 알릴 수 있다. 이런 규정까지 있습니다. 네, 8번. 만약에요, 이 기준이 있죠. 기준은 공표하라고 했는데, 아까 앞에서 공표하라고 했죠. 허가 기준은 공표하도록 했는데, 만약에 공표하지 않았어. 공표하지 않고 만약에 처분을 하면 이거는 위법합니까? 그래서 무조건 위법하지는 않다. 이게 판례 입장이라는 거예요. 판례입니다. 취소세에 이를 정도로, 그러니까 곧바로라는 표현 쓰죠.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서는 뭐 반드시 취소사유다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럼 틀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처리 기간을 미리 공표했는데 가령 이제 어떤 처분에 대해서 20일 안에 처리를 하도록 돼 있다. 20일 안에. 근데 20일을 넘겨버렸어. 그럼 그 처분은 위법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반드시 하자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10번 행정절차법에 이게 대표자 규정이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자. 만약에 그 당사자가 여러 명이 있다. 그러면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당사자가 여러 명이어서 너무 절차가 복잡해. 근데 이제 안 하고 있으면 이때는 행정청이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선정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그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했는데도 또 안 해? 그러면 선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요, 그 다수의 대표자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고등학교의 한 반에 반장이 되게 한 명 있죠, 한 명. 그러니까 반장이 만약에 3명이 있어.
대표자가 3명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 반장 3명 중에 한 사람에게만 해도 돼요. 그지? 그러니까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반장 3명 중에 한 명만 불러가지고 너 전달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에 대한 행정행위는 모든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알겠죠? 다만 행정청이 뭔가를 통지를 할 때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렵죠? 여러분? 행위는 모든 당사자에게 일단 효력은 발생. 한 사람한테 해도 일단 효력은 발생하는데 통지만큼 뭔가 통지를 할 때는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네, 민원처리법이 있는데요. 민원처리. 워낙에 이거 법률 조문이 많죠. 몇 가지 보시면. 그래서, 신청할 때, 민원을 신청할 때는 문서로 한다. 원칙적으로 문서라는 거예요. 다만, 기타 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이제 긴급한 경우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기관은 이 법령이 정하지 않은 어떤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23조 동일한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게 되는데요. 3번 이상 반복해서 제출을 할 때는 2번 이상은 이제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조 이야기는 이제 어떤 사람이 민원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어요. 그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10일 이내에 숫자 여러분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10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0일은 다시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게 되면 상대방도 알아야 되니까 통지를 해야 되고. 이게 옛날 법에는 이제 90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60일입니다. 네,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이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그대로 제기해도 됩니다. 자, 24번 개인정보보호법. 금년에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뭐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걸 이제 찍기 특강에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시험 문제는 이제 나오게 되면 출제되면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게 되면 한 문제 정도 개인정보보호법. 요거는 이제 꼭 아셔야 되는 사안이어서 내가 적어놨는데요. 지금 예전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이제 통합해서 규정돼 있어요. CCTV. 네, 이번에 그 CCTV를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고정형부터 보면 고정형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폐쇄회로 텔레비전하고 네트워크 카메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은 안 드리는데 한번 읽어두세요. 읽어두시고요.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도 바뀌었습니다. 요것도 이게 들어갔다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이번에 이동형. 경찰들이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하죠? 이게 카메라를 이렇게 달고 다니죠. 일을 하실 때. 이동형.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뒀습니다. 착용형, 휴대형, 부착 거치형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3번. 요거는 판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만 19세가 되나요? 18세인가 19세인가 이제 주민등록을 발급받는 나이가 되면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이제 10손가락 지문을 찍죠.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요거를 이제 지문을 채취한 건데, 수집한 건데, 이걸 가지고 경찰청에도 보냅니다.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이제 범죄 수사나 변사체 발견됐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개인정보 침해 아니냐, 누가 이렇게 제기했더니 법원에서 아니다. 일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긴 해요. 제한하는 것이 하는데,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헌은 아니에요. 이런 행위가 위헌은 아니고요. 이 제한한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한되는 권리가 뭐라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런 단어를 기억하시라고. 제한되는데, 이제 침해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4번. 개인정보라 해가지고 항상 반드시 내밀한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미 공식적으로 공적성이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됐더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라면 당연히 보호 대상이 됩니다. 자, 5번. 자, 요거, 개인정보 주체는 자기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정정, 삭제 요구 있겠죠? 요거 걸립니다. 근데 이제 다른 법령에서 만약에
야, 이거는 수집 대상으로 되어 있어. 그럼 이거는 삭제를 요구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리의 그 개인정보를 많이 갖고 있죠. 그럼 내가 어떤 특정인이 뭐 임의적으로 이거 내 정보 삭제해줘 이렇게 요청한다 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법령이 규정이 있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거를 이제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거는 이제 뭐 삭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다. 자, 6번 판례. 여기 같은 거네. 네. 같은 거네. 자, 7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명 정보라는 게 있죠. 가명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하는 것도 분명히 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가명 정보 또는 익명 정보일지라도 여기에 특정한 조건이 부과되면 특정인의 정보라는 게 밝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연히 이것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안 된다고 보면 안 돼요. 자,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하는 방법 두 가지. 그러니까 공공기관에다 직접 나의 정보를 열람시켜달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공개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청구하는 건데 뭐 많은 판례들이 있는데 KBS는 뭐냐 이제 KBS는 할 수 있다. 예, 기억하면 할 수 있어요. 이게 공공기관으로 봅니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이나 직위가 비공개 대상 정보냐 아니냐 요거. 그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그 대통령 비서실 직원의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거부했는데 법원에서 공개하라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단순히 어떤 기관의 직원의 명단을 공개해도 되느냐? 좀 의문이 있긴 한데 일단 뭐 그게 이제 항소가 되고 그러면 어떤 판결, 대법원 판결이 또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 정보공개법에는 이렇게는 돼 있어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대강 사업을 누가 수행했느냐.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직무를 수행한, 요 표현 나와야 돼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성명 직위는 비공개된 정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국정원에 있는 어떤 직원들의 명단을 알려달라. 요거는 이제 의문이 있단 말이죠. 그냥 이 공개를 해야 되냐 말이냐 의문이 있는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이거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공개 대상은 비공개 꼭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것도 다시 공개 청구하면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또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4번 판례는 이 공개 방법들이 많이 있죠. 예, 정보 공개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로 달라, 뭐 전자 이메일로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청구한 방법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는 전자 이메일로 보내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문서로 우편물로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자 파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파일이 필요한데 왜 우편물로 보내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일종의 일부 거부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 거부 처분한 것이다. 그 이 부분은 뭐야? 취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정보공개법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말은 그러면 다른 법률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요게 우선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죠? 정보공개법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이 규정이 있으면 그게 우선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정보공개 조례를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두시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거 요거는 적용하지 않느냐 한다. 다만 정보 목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요거는 이제 적용됩니다.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더라도. 네, 6번 판례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야 이거 전자적 정보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거부할 수 있어요. 행정기관이. 박 선생님 이거는 우리 컴퓨터 내에 전자적 정보로 되어 있어서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게 비공개 사유냐 그게 아니라 판례는 만약에 그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술로서 이게 검색 편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판례 문구예요. 이거. 새로운 정보를 가공 생산한다고 한다면 이건 다른 사건이 돼서 비공개 결정이 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쉽게 뭔가 이 컴퓨터로 조금만 조작을 하면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정보라고 한다면 이건 공개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정보 공개 사건에서는 이의 신청 꼭 안 해도 됩니다. 잘 아시죠? 네, 행정심판 청구 안 하고 막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자, 8번은 이제 무슨 문제냐면은 이게 뭔가 이만큼을 이제 공개 청구를 했더니 요 부분은 공개 대상이 되고 요 부분은 이제 공개 대상이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전체를 비공개 결정을 하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게 전부 공개 대상인데 전체를 비공개, 죄송해요. 요 부분은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비공개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한 부분만 취소 판결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한다. 이렇게 표시하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정보 공개 얘기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벌. 여기서부터는 이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제도를 말하는데, 이 행정벌은 크게 형벌과 행정 질서벌로 나눠진다는 거 잘 아시죠? 행정벌은 국민이 과거에 했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벌 규정이 나오는데, 양벌 규정은 그 행정 형벌과 관련돼요. 종업원이 뭘 잘못하면 종업원도 처벌받고, 그리고 이제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양벌 규정이라고 하고. 그런데요, 요거. 그러면 종업원이 반드시 처벌받아야만 사업주도 처벌할 수 있느냐? 영업주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주의 책임은 종업원의 책임과 별도로 지게 되는 책임이기 때문에 그건 전제 조건이 될 수 없고.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통고 처분을 먼저 하고, 이제 통고처분을 먼저 하고 상대방이 이걸 이해를 안 하면 이제 고발합니다. 원래 이제 시간적 순서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죠. 근데 어떤 사건에서 만약에 이걸 안 했어. 통고처분을 안 하고 그냥 막바로 고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시 통고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판례인데요. 네, 다른 판례 아니네요. 제 편집이 좀 잘못됐는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 나오네. 자, 다시 정리하면 통고처분 안 하고 고발을 해버렸어, 그냥. 그러면 이제 그 통고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통고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3번. 질서, 위반행위 기재법. 과태료 이야기인데. 그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만약에 이행을 안 하고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이제 법원의 그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러면 이제 어느 법원에서 해야 되느냐를 정해놔야 돼요. 어느 법원에서. 그러면 이때는 당사자의 주소지입니다. 당사자의 주소지지 뭐 행정청 소재지의 관할 법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이사를 다니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행위를 할 때와 과태료가 부과될 때 그리고 막상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주소가 다르면은 그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의제기 사실을 법원에다가 통보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행정청은 이 사실을 법원에서 통보하죠. 그러니까 통보하는 시점, 그거 조심하세요.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의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관할을 정한다는 이야기고요. 자, 5번. 만약에 내가 뭐 과태료 부과를 받았어. 근데 재판을 받을 때 나는 책임이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주장한다. 그럼 법원은 어때요? 과연 그러한지에 대해서 따져보아야 되지요. 그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고. 자, 6번. 어떤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지, 그 다음에 형벌을 부과할지는 입법 재량에 속합니다. 입법 재량.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이제 어떤 행위가 과태료 대상이었다가 아니면 이제 벌금형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막 바뀔 수가 있어요. 입법 재량이기 때문에. 자, 7번 이런 규정 뭐 자꾸 나오는데 그 신분에 의해서 성립되는 질서의 범, 이른바 이제 신분범, 신분범인데 그러면 신분이 없는 비신분자가 여기에 가담하면 그 비신분자도 제재합니다. 과태료 부과합니다. 8번은 요거 분명하게 이제 규정해놨죠. 요건 법률 규정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됩니다. 자, 요거 담보 제공 제도도 있다는 점, 담보 제공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냐? 징수유예. 이런 분들도 혹시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는데요. 자, 일부러 혹시 몰라서 써놨어요.
수급권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뭐 이런 분들은요. 그 과태료를 이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납부 기한을 연기시켜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걸 징수유예 등이라고 하고 공짜가 없죠, 세상에. 그래서 이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대비해 가지고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뭐 시험 문제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제도는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틀립니다. 자, 그리고 행정 대집행. 행정 대집행은 여러분 건물 철거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집행을 해야지 이거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판례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요거 이제 그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협의 취득했잖아요. 협의해가지고 취득했으면 이거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거는 사법상 계약으로 봐요. 사법계약. 따라서 이제 민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간 겁니다. 따라서 행정 대집행을 적용할 수 없다. 이게 판례예요. 네. 자, 그리고요. 그 행정 대집행의 그 절차가 네 가지죠. 네 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통지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고하고 요 통지 있죠. 두 개는 생략할 수 있어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만약에 그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의무를 이행했다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을까요? 부과할 수 없을까요?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상대방이 이걸 이행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행정청 이행강제금을 막 부과하려고 하는데 이행을 해버렸어. 그러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겠죠. 그게 원칙이에요. 이행강제금 제도는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행했잖아요.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조심할 건 요거 예외적인 판례가 하나 있으니까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독점규제법에 따르면은 독점규제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그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과거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불이행 기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이제 뭔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요. 과거에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이행강제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점규제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성격이 과거의 유본에 대한 제재라는 성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르다. 여기가 판례입니다. 독점규제법 사건. 자, 2번입니다. 2번 판례. 시정명령을 만약에요, 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신청이나 신고를 했어. 적법하게. 신청이나 신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적법 신고를 했는데 행정청이 이걸 위법하게 반려를 했어? 그러면 이때는 이행강제는 부과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 성질이라는 거 아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건 상속의 대상이 안 됩니다. 아까 앞에서 나왔었는데요. 그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여러분 그 어떤 국민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럼 행정청은 행정 대집행을 할 수도 있고 행정 대집행을 할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판례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5번. 여러분, 이행강제금 앞에, 뭘 꼭 해야 되냐면 행정청은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려야 돼요. 시정명령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시정을 안 했을 때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러니까, 시정명령의 이행기회가 제공된 경우만 하는 거지. 그죠? 제공되지 아니한 것은 부과할 수 없다. 뭐, 공식처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징금 가산세. 과징금은 이제 재량행위라고 했고요. 이행강제금은 아까 일신전속적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과징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승계가 됩니다. 상속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상속인에게 부과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승계가 되기 때문에. 자, 2번 판례는 이제 본세가 있고, 여러분, 가산세 제도라는 것은 이 성실하게 그러니까 불성실하게 신고했거나 만약에 신고 의무를 누락한 사람에게 붙이는 게 가산세죠. 그럼 만약에 본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해가지고 가산세도 반드시 감면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산세 제도는 이제 뭔가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을 누락시켰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여기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느냐는 원칙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과 관계없이 불성실 신고를 했다는 그 객관적인 결과만 갖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고려대는 다만 이제 판례가 말하기를 그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때는 과할 수 없다. 참 이랬다 저랬다 하죠. 판례가 할 수 없어요. 이제 요걸 두 가지를 연결해 가지고 한꺼번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행정상 공표제도가 이것도 역시 그동안에는 이제 개별법에 요 명당 공표제도가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행정절차법, 요거 낼 수 있는데요. 이 위법 사실의 위반 사유 공표 있죠. 요거를 행정기본법이 아니라 이번에 행정절차법입니다. 아무튼 요걸 이제 일반 규정을 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요 제도를 두었고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어떤 사실을 공표를 할 때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증거와 근거 여기에 기반해야 되고 미리 사실을 통지해서 이의 제출 기회를 줘야 됩니다. 다만 또 예외 사유가 또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한테 이제 기회를 줬죠. 그러면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사실의 공포의 형식을 이번에 분명하게 정해놨어요. 그럼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지? 관보, 공보, 인터넷 페이지. 이렇게. 자, 그리고 그런데요, 여러분 행정청이 이 사람의 그 명단을 공표하려고 했는데 막 공표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이걸 이행을 해버렸어. 의무를 이행하거나 아니면 원상회복을 하거나 손해배상 조치를 하면 그러면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공표를 했어. 공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 공표한 거였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체 없이 그러한 내용을 같은 방법으로 기존에 공표를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공표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오히려 한 번 공표했는데 또 다시 공표를 하면 상대방한테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 단서 규정도 있고요. 자, 여러분 병역 의무를 기피한 자 있죠. 병역 의무를 기피한 자를 병무청이 그 내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 자체는 행정처벌이 아닙니다. 박이준이가 난 전 군대 갔다 왔는데 만약에 이제 박이준이가 병역 의무를 기피한 자다라고 만약에 병무청 내부에서 결정한 행위 이거는 처분이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이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공표하는 순간 그건 처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과거의 판례인데요.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이 신상 공개 명령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과연 이게 이중 처벌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중 처벌이냐 했을 때 판례는 아니다. 괜찮다. 이중 처벌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신상 공개 제도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봤어요. 자, 행정조사 기본법. 행정조사 기본법은 이제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고. 요거 이제 이런 건 판례입니다. 판례인데요. 만약에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체열을 할 수 있죠. 예, 체열. 혈액을 뽑아가지고 하는 거. 이거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음주운전자가 혹시 의식불명 상태다. 그럴 때 이제 법원에 영장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한 처분은 위법하다. 자,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를 하는 거는 적법한 거예요. 이거는 강제 처분이 아닙니다. 판례가 그렇게 봐요. 강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영장 필요 없다.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입니다. 이거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혹시 마약이 들어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마약 검사하기 위한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영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제 처분이기 때문에. 자, 조사원의 교체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만약에요. 행정청이 행정조사를 했더니 이거 범죄다라는 것이 드러났어. 범죄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압수수색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영장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니까 영장이 필요합니다. 자, 세무조사를 결정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거 처분이 아닌 것 같죠? 결정한 사실은. 아까 병역 기피자를 결정한 거는 처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세무조사 결정은 처분이라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국가배상법. 우리 국가배상법이 있죠. 국가배상 7조에 보면 상호보증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인에 대한 내용이고 상호보증이라는 것이 꼭 조약을 꼭 체결해야 될 필요는 없고 법령 판례나 관례 등 이런 것들도 충분하다는 판례가 하나 있었고 지방자단체가 어떤 법령에 따라서 신제품 구매 의무를 위반했다.
뭔가 행정청이 뭘 잘못했다 가지고 무조건 국가배상청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한 사례고. 그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 사무를 집행해도 이거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그러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국가배상 책임이 적용되는 영역인데 여러분 그 국가배상 책임은요 공무원이 경과실을 범한 경우에는 어떻다고 했죠? 경과실을 범한 경우에 그 공무원 자체는 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을 범했을 때만 배상하는 겁니다. 배상심의회라고 있죠. 배상심의회인데 이거는 행정기관이고 임의 절차예요. 이거 그러니까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거치지 않고 막바로 법원으로 가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배상법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 배상 기준이 쭉 규정돼 있어요. 네. 뭐 물건이 파손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사람이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쭉 있는데 이게 법적 성질이 뭐냐 했을 때 이게 기준으로 봅니다. 기준설이에요. 기준설. 따라서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네. 자, 6번 판례는 경찰관들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이게 항상 위법한 거냐가 문제가 돼요. 무조건 위법하다 그렇게 보진 않고요. 판례에 따르면 만약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 현저하게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어떤 경찰관에 뭔가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고 막 신고가 들어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 그랬을 때 그때는 위법한 거지. 무조건 위법하지 않습니다. 자, 7번. 공무원이 만약에 집단적으로 막 공무원 20명이 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뭐 나를 구타했어. 그러면 그 특정 행위자를 특정시키지 않더라도 어때요? 특정될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이런 판례도 있어요. 그리고 이 8번은 그 이른바 그 이중배상금지 사건인데 이게 뭐죠? 군인이나 경찰이 전투나 교육훈련 중에 다치거나 뭐 사망했다 이러면 이제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다른 법령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다른 법령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군인연금법, 보훈보상 대상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용자 이유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상받으면은 국가배상 청구 못 한다는 건데 조심할 거 요거 있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공무원연금 제도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퇴직 이후에 어떤 노후 보장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과는 성격을 달리한다라는 판례예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조심하면 되시고. 9번 판례는 네. 그래서 이제 그 반대로 이게 시간적 순서가 이번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먼저 받았어. 1차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다른 법령에 대해서 보상 청구했을 때 너 당신은 국가배상 받았으니까 보상 못 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거 이중배상 금지라는 거는요. 다른 법령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했을 때 거부된다는 것이지 거꾸로 국가배상 청구에서 먼저 인용됐고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따라서 보상 지급이 요것 때문에 거부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과실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 측에 있다라는 점. 피해자 뭐 잘 아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행정적인 내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처분했어. 공무원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자체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요. 자, 12번 지문. 자, 여기는 이제 국가배상법 5조네요. 공공의 영조물 사건. 이 영조물은 공적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뭐 반드시 소유권자일 필요는 없고요.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만 있어도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면 이제 하자라고 보는 건데, 그거는 그 정도가 초과해서 제3자에게 사회 통념상 수인할 것이기 때문에 한도를 넘었다. 예. 이 경우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과거에는 이제 객관설을 취했는데 최근에는 판례가 이제 주관설,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주관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어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하느냐 이게 주관설의 표현이죠. 의무를 다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그리고요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도 고려해야 됩니다.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도 고려해야 됩니다. 15번. 그래서 요것도 주관설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런 그 공무원들의 어떤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다. 미칠 수 없는 뭐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하자를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손실보상. 법률이 민간 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했다.
여러분 이제 수용의 주체는 꼭 공공기관일 필요는 없죠. 여러분 뭐 좋은 예로 이제 아파트 건설 사업은 다 되게 민간 기업이 하잖아요. 그리고 간접 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범위, 사업지 범위뿐만 아니라 요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혹시 피해를 입은, 여기 공익 사업을 통해 가지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그럼 이것도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간접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헌법 23조는요, 이러한 공용 침해 행위에 대해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돼 있어요. 정당한 보상의 의미가 뭐냐? 완전 보상. 그러니까 상당한 보상이라고 완전한 보상. 자, 피보상자별로 심리판단이 돼요. 피보상자별로 심리판단이 있었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0명이면 10명에 대해서 이제 보상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10명 중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가 1명이 나오면 그 1명만 소송 제기하면 되겠죠.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결 전부는 불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5년 기억하면 돼요. 이게 민법이에요. 민법의 소멸시효는 10년이죠. 10년인데 공법 영역이니까 5년입니다. 이주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주 대책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법에. 만약에 그럼 이거는 해야 돼요. 기속행위고 강행법규입니다. 이 법 규정 자체는 강행법규입니다. 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면 법령이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하도록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요걸 강행법규로 할 거냐 말 거냐는 입법자가 정하죠. 그래서 입법자는 또 입법 재량이에요.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입법자가 어떤 법에서 요걸 이주 대책 규정을 둘 거냐 말 것이냐는 입법 재량이야, 일단. 근데 만약에 두었어. 이주 대책 규정을 두었어. 그러면 그건 반드시 이주 대책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행법규죠. 알겠죠? 요거 모순 되는 거 아닙니다. 3번. 근데 요건 또 비교해야 돼. 뭐가 또 재량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공급할 택지나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하는 문제. 그러니까 아파트 뭐 10동으로 할 거냐, 20동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재량의 영역이죠. 그리고 이거 4번은 뭐냐면, 제가 이주 대책이 법에 규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럼 그 이주자는 반드시 이주 대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예요, 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사업 시행자가 이주 대책에 관련해서 공고를 낼 거예요. 공고에 따라 가지고 이거 이주 대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신청을 하면 돼요. 신청을 해야만 수분양권이 발생하는 거지. 그 규정만으로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행정심판. 행정심판 조정제도가 3년 전인가 있습니다. 있다는 것과 하시고요. 조정제도.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 성립되면 이거는 재결이 있는 거가 마찬가지니까 원칙대로 기속력, 뭐 간접강제 다 적용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기 있죠. 행정청 자체에 두는 행정심판. 감사원 등 해가지고 한번 읽어두시고 최근에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도 들어갔습니다. 네. 요 3번은 그 행정심판 청구를 할 때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행정청에게도 할 수 있고 양쪽에다 선택해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피청구인 경정제도가 있죠. 경정이 된다고 한다면 종전 피청구인에게 했던 것은 이게 새로운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처분권주의가 적용돼요. 그래서 당사자가 신청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재결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직접처분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직접처분을 만약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했어. 그런데 그 직접처분에 의해 가지고 혹시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3자는 요 직접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요 말은 뭐냐면 요 직접처분도 엄연히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처분입니다. 종류 꼭 알아두시고요. 취소 심판에는 요 3가지가 있고 여기 취소 명령 제기는 없어요. 그리고 의명 심판에는 요 2가지가 있고 행정심판 재결은 이제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결서라는 서면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서면을 안 했어? 그럼 무효라는 점. 무효. 자, 소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이제 여기서부터 취소 소송인데요. 취소 소송에서의 그 당사자는 당연히 우리와 같은 이제 국민인데
혹시 요 국가기관도 될 수 있습니까? 그거 소방청장이니 뭐 지방자치단체 다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죠? 지방자치단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적이죠. 원래 그 취소 소송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건데 여기 행정기관을 상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뭐 건축협의 사건 같은 거. 소방청장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상대로 할 수 있고. 요게 3번이 뭔고 하니 지금 교원소청심사에서 결정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은 학교 측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학교 측도. 옛날 법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사만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학교 측도 할 수 있고 학교 측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만약에 사학재단이면 사학재단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학교장 이름을 써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받은 외국인 사건, 이 사건, 과연 사증 발급을 해야 되냐, 이거 재량행위입니다. 원고 적결 갖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외국인이 이제 한국을 관광하려고 관광 비자 신청을 했는데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다툴 원고 적결 인정 안 합니다. 근데요, 요것과 비교돼요. 귀화 불허가 처분, 강제 퇴거 명령, 치료 자격 변경 불허. 요거는 이제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협의회 소회의 직위해제를 만약에 2번 당했어. 2번 당했어. 그러면 첫 번째 직위해제는 이제 소멸한 거예요. 철회한 겁니다. 철회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소이익이 없다. 잘 아시죠? 만약에 그 처분 자체가 이제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요. 혹시 이게 반복될 위험이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소이익을 또 인정합니다. 3번 이제 여기 그런 판례가 있어요. 지금 뭐 태국 사람이나 미얀마 사람인데 이제 얘가 그 한국에 들어올 때 자기 이름을 위조했어. 그러니까 원래는 갑인데 실제 이름이 갑인데 얘가 을로 위조를 해가지고 들어와 버렸어.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얘를 조사를 합니다. 근데 갑을 직접 불러가지고 조사했겠죠. 그래서 요 갑에 대해서 난민 불인정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이게 이 사람은 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이게 위조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판례는 가능하다고 봐서. 아니, 지금 직접 면담의 대상이 중요한 거지. 위조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사람을 직접 면담했잖아요, 행정기관이.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난민 불인정 처분하. 그러니까 명의상으로는 난민 불인정 처분할 때 명의상으로는 을 명의로 했겠죠. 을 명의로 이제 그랬지만 실제로 이건 누구한테 한 거예요? 갑한테 한 거잖아,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합니다. 네. 자, 관할과 병할. 원래 그 취소소송의 그 관할법원은 그 피고행정청의 소재지 관할법원이죠. 근데 요거 중앙행정기관, 요게 이제 예외규정이니까 뭐 잘 아실 거예요. 중앙행정기관 경우는 2가지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 그 행정소송법 10조에 보면은 그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 청구소송. 가령 취소소송에다가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병합할 때요,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 아니면 한 가지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상적 격은 이제 어떤 것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워낙에 많은 판례들이 있죠. 워낙에 많은. 지금 이거 갖고 커버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처분적, 대상적 격 문제.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라 해가지고 제가 정리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대상적 격 진짜 설명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지문이 나올지 모릅니다. 네. 심리. 네, 심리. 네, 심리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기준으로 처분 동일성 여부를 본다. 예, 기본적 사실관계 기사동이라고 하죠. 잘 아시는 기사동.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취소동을 제기했다라고 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취소동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요 취소소송 중앙노동위의 결정이 이제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시점 이전에 있는 사유를 갖고 판단이지 결정을 한 이후에 발생한 사실을 가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잘못 처분했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사정판결이 뭐죠?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기각재개를 하는 거죠. 네. 그럴 때 이거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과연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돼요. 판례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신청하지 않더라도 행정청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전 판결할 수 있어요. 그 시점이 중요한데 사전 판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요거는 공공복리와 관련된 데이기 때문에 변론적 결실 즉 판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거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여기 안 썼어요.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당연히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사전 판결을 할지 여부 공공복리 판단 여부는 변론적 결실입니다. 예외적으로 이 소송 비용은 피고가 피고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비록 승소했지만 만약에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거는 기판력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비록 사정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점을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점은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네, 판결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럼 판결의 효력이 있는데 만약에 이 기판력 얘기하는데요. 기판력은 그 소송물 같은 소송물 내에서만 적용되죠. 기판력은 소송물이 달라지면 안 되고요. 만약에 행정청이 뭔가 기속력 위반 행위를 했어, 그건 무효입니다. 뭐 꼭 기억하세요. 취소 사유는 아니고요. 기속력 위반 행위를 했어, 무효입니다. 무효. 처분에 대해서 취소한다는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이제 형성력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형성력. 행정청은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제 판결 자체에 의해서 처분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만약에 어떤 처분을 내렸는데 이익 형량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것이 취소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행정청은 다시 형량하면 돼요. 다시 해가지고 다른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면 이거는 새로운 처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요. 전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요 선결 문제 있죠. 예, 선결 문제는 전소 판결이 후소의 선결 문제가 될 때는 후소에서는 모순된 판결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기판력에 반합니다. 저 기판력 부분이나 기속력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여러분 지금 이 강좌를 보시는 그 개별 수험생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다 다르실 거야 아마. 제가 이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기 좀 어렵네요. 시간 관계에서.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판례.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 독립성 여부. 그러니까 기사동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이거는 기속력에 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사동 범위를 벗어나서 그건 괜찮아요.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간접강제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간접강제 결정은 뭐예요? 인용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을 때 이제 간접강제 결정이 떨어지죠. 배상량이 떨어지는데 나중에라도 혹시 이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 행정청이 이행을 해버렸어. 그러면 요거 배상은 안 해줘도 됩니까? 안 해줘도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네. 비상금을 추심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봐요. 요게 그 민사소송 판례하고 달라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됩니다. 이거는 행정소송이고, 민사소송 판례에 따르면은요, 상대방이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무효확인 소송. 일단 여러분 이제 취소 소송에 많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효확인 소송에 적용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외적 심판 저치주의 적용 안 되고요. 사정 판결할 수 없습니다. 무효확인 소송. 근데 직권 증거 조사는 적용돼요. 모든 행정 소송에서는 직권 증거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그 입증 책임 있죠. 입증 책임은 그 취소 소송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서 행정청이 입증해야 되는데, 요거, 처분이 무효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판례입니다. 무효확인 소송에는 간접강제 적용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 간접강제 적용 안 됩니다. 두 가지 소송을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있어요. 이때는 무효확인 소송을 주의적으로 합니다. 요걸 주의적으로 하고, 요거를 예비적으로 합니다. 요 무효확인 소송의 보충성 이야기인데, 그래서 다른 이행소송, 예를 들어서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같은 이행소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고, 지금 무효확인 소송은 이른바 이제 보충성 원칙이 적용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이행소송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거는 소의 이익은요, 부작위 상태가 존속되어야만 소의 이익이 있는 거지. 상대방이 이 소송을 제기했더니 뭐 행정청이 거부 처분해버렸어? 소구조처? 그러면 이제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
요게 뭐냐, 이런 특수한 판례인데, 이게 우리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 특수한 판례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오더라고, 국가고시 시험에. 이건 이제 교재 같은 데도 없습니다. 교재 같은 데도 없는데요. 없으세요. 여러분이 보시는 교재에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가 압수물 환부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검사가 내 물건을 압수했었는데, 내가 무죄 판결을 받아버린 거야. 그러면 이 순간, 내가 무죄 판결을 받는 이 순간, 내 물건에 대해서 국가가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법해져 버려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돌려달라고 하면 되고 돌려줘야 돼요. 근데 돌려주지 않아?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권리가 확정됐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뭐 굳이 뭐 부작위보상 소송, 이게 항고 소송인데 이런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 그죠? 대상이 안 된다. 이게 8입니다. 왜냐하면 환부의 의무가 당연히 이렇게 발생해서 나는 뭐로 간다고요? 당사자 소송으로 갑니다. 자, 부작위법상 소송은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 적용 없습니다만 만약에 행정심판을 거쳤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의무이행 심판이겠죠. 의무이행 심판을 만약에 거쳤어? 그러면 그 재결서 정본 속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기시켜드리면 우리 시험 과목의 시험 범위는 행정법으로 되어 있죠. 행정법. 공무원 시험 9급 시험은 행정법 총론인데 우리 시험은 행정법이에요. 행정법.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론이 사실상 나올 수 있습니다. 출제될 수 있습니다. 강론 부분. 그래서 여러분 강론도 공부하셨을 거예요. 지겹지만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 승진 시험에서 처음으로 그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되는데 작년에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어요. 강론에서는. 그래서 과연 지금 금년 한번 봐야 돼요. 더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앞으로. 그래서 일단은 뭐 강론도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다 이 자료는 준비를 안 했지만은 제가 거기 썼듯이 여러분 그동안에 공부했던 부분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보세요.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입은 하지 마시고 한번 좀 보시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한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만점 받으려면 안 나오면 좋을 텐데. 이 강론에서 만약에 출제됐다 그러면 좀 어렵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